거는요, 현대시 이제 또 들어가서 9, 10, 11 이렇게 쭉 보면 될 것 같군요. 자, 이번에 들어가 있는 작품은 김현승의 눈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아마 2학년 때 비사교과서 쓴 친구들은 아마 이 작품을 만난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김현승 시인께서 이제 자식을 잃은 다음에 쓴 시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종교적으로 약간 이제 극복하는 내용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게 되면 얘는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읽겠습니다. 덜어는 옥토, 옥토란 뜻은 비옥한 토지를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 옥토라고 하는 게 약간 성경적인 좀 성격을 좀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옥토에 떨어지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이제 하강적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하강적인 이미지와 관련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눈물밖에 없겠죠. 그지? 거기에 떨어지는 여기 밑줄 그을까 작은 생명이고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작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오히려 구체적인 눈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히려 추상화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를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쟤는 원래 눈물이라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감각할 수 있는 건데 저걸 생명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쓰고 있으니까 구체적 개념을 추상화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고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말줄임표를 통해서 시적 허용을 여러분께 유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흠도, 티도, 금가지가 않는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 되게 단단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일종의 어떤 순수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결정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밑줄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지시적 표현이죠. 이뿐이라고 하는 이런 지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일종의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고 제일 단단하고 제일 순수한 것은 이 눈물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도 이제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은 약간 그 절대자 분께서 아마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자기의 자식을 바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 같거든요.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때 나의 밑줄 그을래 나의 가장 나아 중 지니고 있는 것도 오직 이뿐이라고 하면서 일종의 반복법이죠.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일 값진 것을 내놔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제일 귀중한 것은 바로 눈물이라고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특히나 거기서는 나 아중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시적 허용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딱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어서요.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 아름다운 거긴 맞는데 얘는 시듬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대요. 그럼 얘는 굉장히 뭐랄까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가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것을 보신 다음에 열매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라고요? 맺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꽃이라고 하는 것 위에 열매가 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건 일종의 어떤 자연의 섭리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당신이 바로 이제 절대자에 해당이 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약간 대두성을 띠게끔 만든다고 한다면은 얘는 일종의 어떤 영원적이고 일종의 어떤 불변적인 영속성을 지닌 친구겠죠. 자, 이렇게 한 당신은 어떻게 했대요? 나의 웃음을 만드시고 연결성이지. 웃음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뭐랍니까?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여기서는 우리한테 눈물의 어떤
긍정적인 의미죠. 그치? 즉, 자식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이제 승화하는 작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군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 거는 김춘수의 강우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이제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슬픈 내용이죠. 강우는 말 그대로 이제 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적 화자의 어떤 눈물과도 당연히 연결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김춘수 선생님께서 이제 아내를 읽고 쓴 시로 유명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의 죽음을 전제로 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맙시다. 자, 읽어볼게요. 조금 전까지는 거기에 있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지시어를 활용하고 있죠. 그치? 어디로 갔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의문형 종결을 통해서 일종의 화자의 어떤 슬픔, 일종의 화자의 어떤 곤란스러움을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밥상을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죠? 자, 이어서요. 넙치 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반복법을 계속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슬픔과 혼란스러움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반복과 어떤 슬픔 혼란스러움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넙치지짐이 맵싸한 냄새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우리의 일상의 어떤 삶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나 거기서는 이제 후각적인 이미지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을게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죽은 아내를 얘기하겠죠.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어. 당연하죠. 혼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답변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아내의 어떤 사별. 그쵸? 보통 우리가 사별이라 얘기를 하잖아.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단계가 다시 도졌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나 이제 일상적인 삶과 연결지어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 밑줄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일시적인 부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시적 화자의 어떤 슬픔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말과 그죠? 그 다음 비가 온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리는데요. 왜? 아내가 이제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이겠죠? 하지만 나는 풀이 죽는데요. 당연하죠. 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밑줄 빛발이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슬픔의 정도가 심하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여기 밑줄 어쩔 수가 없다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도치법을 활용을 해서 아내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 정도를 비교하시면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된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볼 건 여러분들 현대시 시대에 해당하는 건데요. 김수영의 파바카에서라고 하는 작품과 김용택의 들국이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두 작품 모두가 뭐 중요도가 높진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 김수영의 파바카에서는 항상 중요도가 높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얘 가지고만 문제를 내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신용 정도로 좀 생각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보면 알겠지만 좀 이제 반복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제 동일한 문장 구조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화자의 어떤 인식을 강조하고 있거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식으로 여러분께 내용이 전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종의 직유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삶은 계란의 껍질을 이제 벗겨내듯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껍질이 쌓여져 있는 상태이고, 그럼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건 요 안에 있는 이제 알맹이를 먹는 거잖아요. 그치? 요게 이제 실제 우리가 먹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아 그렇구나,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라고 얘기하면서 얘를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묵은 사랑이라고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벗겨질 때 어떻게 하래요?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붉은 팥밭을 우리가 가가지고서 기본적으로 뭐하래요? 푸른 새싹을 볼 필요가 있대요. 팥밭이 붉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걸 가지고 먹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그런 뭐랄까 약간 어렵고 힘들고 뭔가 위태롭고 이런 상황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희망을 담고 있는 어떤 본질을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색채 대비가 들어갔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알맹이, 푸른 새싹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얻는다는 것이 곧 읽는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역설적 인식을 통해서 시적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말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희망이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일종의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정도로 번역하시게 되면 아마 이 작품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사한 내용이 좀 반복될 거예요. 자, 읽어보죠. 먼지 않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다시, 먼지 않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자, 여기서 이제 너에 대응하는 게 너의 그림자죠. 근데 얘는 먼지 않은 석경 너머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납득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움직일 때 같은 표현이군요.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모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읽는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사실 1년과 2년은 그렇게 패턴이 어렵진 않아서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조금만 이제 주의를 하면 좋겠죠. 자, 3년입니다. 새벽에 춘 조로. 조로라고 하는 뜻은 물 뿌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 뿌리기에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끊어. 다시,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조로의 물이 젖은 상태죠. 사실 물은 마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주고 또 할 수 있는데, 사실 물이 계속 젖은 채 있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썩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묵혀질 거란 말이에요. 자, 젖어 있듯이 붉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라고 하면서 일종의 성찰적 태도와 연결되겠죠. 즉, 이런 묵은 사랑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너의 마음 한복판에 그 묵은 사랑이 젖어 있을 때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래요. 그래야지 뭐가 된대? 얻는다라고 하는 건 잃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긴 된 것 같고요. 자, 김용택의 들국입니다. 이것도 뭐 옛날에 수특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작품인데요. 약간 얘는 사투리를 쓰고 있는 게 좀 강렬한 시인 것 같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계절적 배경을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제 단풍이라고 하는 시어죠.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 단풍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에 해당이 돼요. 왜? 그것만 고우면 뭐 한다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연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나의 내면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자연과 인간의 어떤 대조의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연은 아름다운데 나는 지금 그게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뭐 한다요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우리가 조금 더 따지게 되면 알겠지만 사투리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사실감, 그 다음에 어떤 생동감, 뭐 현장감 이런 것들을 주는 것과 동시에 향토적인 이미지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결해서 읽을게요. 뭐 한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번에 물빛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에 해당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허난서론의 규언가에도 이런 비슷한 패턴의 내용이 있잖아요. 님이 있으니까 봄날에 되게 호시절이란 말이에요. 삼춘하려 호시절인데 경물이 시름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상그늘도 다 도망가 버리고 산 아래 집 뒤에 하얀 어쌔꽃, 하얀 소축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색채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특히나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손짓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당신은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입에 부세 일종의 어떤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사실 이 작품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끄덕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지? 자,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요. 저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다요, 무슨 소용이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 한다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강조가 되고 있겠죠. 어두운 산 머리에 초생딸 동그라미 칠래? 요 초생딸은 김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죠. 그래서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 한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고 있대요. 아이쿠, 나라고 하는 인간은 너무나도 슬픈가 봐요. 마른 지푸라기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나. 심지어 하얀 서리가 낀다라고 하지 않나. 그렇죠? 화자의 내면을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저 달이 금방 져버리면 세상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천지일 텐데. 즉, 저 달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뜨진 않죠. 언젠가 사라질 것인데 병신같이 바보천치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자조적인 인식 여러분께 보여주면서요. 이 가을이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꽃으로 피어 있다면 뭐 한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이 들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화자의 어떤 내면으로서 자신의 슬픈 심정을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었던 작품이군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군요. 문정리의 흙이라고 하는 작품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면 굉장히 좀 재미난 작품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트 현대시 중에서 그나마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거 이거였던 것 같거든요. 편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작품을 좀 여러분들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흙의 이름, 그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흙을 그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건 일종의 우리가 의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일종의 친근한 표현이라고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내가 제일 부러운 게 얘 이름이래요. 왜냐하면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음소리랑 유사한 거죠.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발음, 이 흙에 대해서 발음을 해보게 되면 사람이 눈물 흘리는 거랑 같으니까 되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불러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명령형 종결 어미를 활용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그쵸? 눈물 냄새가 차오른다? 요거는 일종의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냄새, 후각이 차오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시각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감각의 전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내 두 눈이 젖어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흙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흙은 생면의 태반이며 일종의 출발지라는 거죠. 또한 귀기처, 돌아갈 곳, 도착할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이것을 나는 아직까지는 잘 모른대요.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은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죠. 도공이 여기 밑줄 밤낮으로 그를 주물어서 달덩이 도자기를 낳는 것은 본일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출발지에서 도착지라고 얘기하는데 요 내용은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보여주면서요.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경험이죠.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얘기한다면 일종의 도자기로 빚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흙에다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일종의 어떤 결실을 수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손하게 농사라고. 그래서요. 자, 이어서요.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문장 구조의 반복과 동시에 수미상관이라고 크게 볼 수도 있겠군요.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슬프고 아름답다. 일종의 역설법이겠지.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 일종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희생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자기희생적인 태도를 통해서 다른 존재들에게 어떤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변태입니다. 자, 목표근의 느티나무로부터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저는 이 작품도 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은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한번 보죠. 푸른 수액을 빨며 뱀이 우르고 피우는 한낮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계절적 배경은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옳겠군요. 자, 그러면서 꿈에 젖은 듯 반쯤 졸고 있는 느티나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느티나무도 일종의 의인화된 대상인 것 같습니다.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얘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쵸? 뿌리,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여기 밑줄 군데군데 굳은 살에 옹이가 막혔다. 먼 길을 걸어왔단 뜻이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느티나무는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2형입니다. 화급히 밟아야 할 일이 없어서 끊어. 내가 좀 한가한가 봐요.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교감을 시도하는 행위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너와 나는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동질성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느티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상처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한번 부러진 가지 그리고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기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나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애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요. 자, 근데 여기 집중해야 돼. 밑줄 그어. 그 속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잠시 느티나무에 내생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상처가 다른 이들의 삶의 터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희생적인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것도 뭐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역설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처에다가 꽃을 피운다라고 돼 있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히려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 생명이었잖아요.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웅인지 알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이 느티나무의 삶을 우리 인간의 삶으로 확장시키고 있죠. 유추죠. 그러니 섣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여기 밑줄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런 상처가 있으면 이런 상처들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자연스러운 받아들임은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너는 선생님 좀 공감은 잘 못하겠는데요. 때 아닌 낫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핏꽃을 피운다라면서 나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요. 잡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일종의 나의 희생을 통해 모기를 살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종의 포용과 배려로서 잡지 않으려나 봐요. 남은 길이 조금 더 덜 외로우리라 다시 신발끈을 맨다라고 하면서 의식적인 태도로 여러분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대시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또 현대설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고 하여서 현대설을 좀 올릴까 합니다. 친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막 수업이 여러 개 돌아가고 이러다 보면 사실 친구들이 요청하는 것만 찍어서 이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개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공개가 가능한 것들은 그냥 공개해서 계속 올릴 거고요. 사실 뭐 다른 것들도 계속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뭐 비어있거나 이런 것들은 촬영하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좀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현대설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했고요. 수업이나 영상으로 만나요. 고생했어요.